평양이 번쩍이면 정말 북한은 멀쩡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평양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김정은은 지방이 흔들릴수록 평양의 불빛을 더 키울까요? 누가 그 불빛 덕을 보고 누가 그 비용을 떠안고 있을까요? 오늘은 표면에서 동기에서 결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잡고 가죠. 평양의 화려함은 안정의 증거가 아니라 불안의 포장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한 겁니다. 딱 보면 이상이잖아요. 왜 가장 잘 사는 도시를 보여주면서 가장 위험한 지방 이야기는 흐려질까요? 북한을 볼 때 제일 쉬운 착시는 평양입니다. 새 아파트, 새 거리, 행사장 조명, 정돈된 도로, 외국인을 향한 화면, 이런 장면만 보면 북한이 예전보다 훨씬 세련된 국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화성지구 여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이름만 들어도 뭔가 발전 서사가 완성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근데 북한 전체를 평양으로 읽는 순간 이미 절반은 놓친 겁니다. 기생충에서 위층 거실만 보고 집 전체를 판단하면 반지하의 물은 안 보이죠? 북한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그 반지하가 지방 전체일 수 있다는 데 있는데, 그러면 이 화려한 장면은 대체 누구를 설득하려는 걸까요? 이건 북한 붕괴론을 단순 반복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쇼인도 평양이 지방의 압력을 얼마나 가리고 있느냐, 그걸 보자는 거예요. 평양은 조선의 심장, 혁명의 수도, 체제의 얼굴로 포장됩니다. 김정은 체제는 그 얼굴에 계속 분칠을 합니다. 건물 올리고 거리 만들고 새 살림집 입주식을 열고 카메라 앞에 웃는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지방은 식량, 주거, 교통, 유통에서 전혀 다른 시간대를 삽니다. 한쪽은 새조명이고 다른 쪽은 낡은 배급의 기억이에요. 지상파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여요. 그럼 우리는 지금 북한의 현실을 보는 걸까요? 아니면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화면을 보고 있는 걸까요? 숫자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100달러가 북한 돈으로 7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를 오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쌀 1kg이 대략 10,000원 수준으로 거론될 때 계산만 보면 10만 원으로 쌀 10kg, 70만 원이면 70kg을 살 수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핵심 아니냐고요? 근데 주민 생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시장에 물건이 들어와야 하고, 물건이 들어와도 운반이 돼야 하고, 운반이 돼도 지역마다 가격이 버텨야 합니다. 쌀은 숫자로 사는 게 아니라 길과 시장과 보위의 눈치를 뚫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을 흔드는 건 달러일까요? 아니면 달러보다 더 오래된 유통의 막힘일까요? 북한 시장은 중국 물자와 붙어 있습니다. 담배 한 갑이 어제 100원이었는데 오늘 120원이 됐고, 장마당에서 누가 달러가 올랐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가격 변화를 환율로 이해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환율 설명이 그럴듯해요. 그러나 진짜 생활의 압박은 환율표가 아니라 지역별 단절에서 터집니다. 북한은 우리처럼 물류가 전국으로 촘촘하게 흐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은 중국 물건이 들어오고, 어느 지역은 교통이 막히고, 어느 지역은 단속이 강해집니다. 같은 북한 안에서도 장마당은 온갖 얼굴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신호일 수 있어도 밥상 위의 진짜 가격은 길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김정은의 선전도, 주민의 불만도 엉뚱한 곳에서 읽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보면 답은 꽤 선명해 보입니다. 북한 문제의 핵심은 평양과 지방의 격차입니다. 평양은 선전의 무대이고 지방은 비용의 창고입니다. 평양 시민 중에서도 일부 특권층만 실질 혜택을 받고, 지방 주민은 식량과 주거와 이동의 압박 속에서 건설 동원까지 떠안습니다. 환율보다 중요한 건 밥과 길이고, 아파트보다 중요한 건 누가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느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일단 이해가 됩니다. 북한은 겉으로는 평양을 키우지만 속으로는 지방이 무너지고 있구나. 여기서 끝내도 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정말 여기서 끝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격차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질문은 따로 있어요. 김정은 체제가
이 격차를 몰라서 방치하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체제 유지에 쓰고 있는 걸까요? 평양의 혜택은 충성층을 묶는 끈이 되고 지방의 결핍은 주민을 시장과 조직과 단속 사이에 묶는 족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격차는 실패한 경제정책의 흔적만이 아닙니다. 권력이 누구에게 당근을 주고 누구에게 채찍을 남기는지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위험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북한은 약해서 저렇게 굴러가는 걸까요? 아니면 약하기 때문에 더 저런 방식으로 버티는 걸까요? 여기서 김정은의 아파트 정치가 나옵니다. 평양에 새 아파트를 짓습니다. 원칙상 노동자도 넣고 농민도 넣고 특정 업적을 세운 사람도 넣는다고 말합니다. 화면만 보면 평등한 배정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좋은 집은 권력 있는 간부, 공로 있는 사람, 무역이나 외교나 특수관계로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일반 노동자가 들어가도 넓은 집에서 먹을 돈이 없고 관리할 돈이 없으면 결국 돈 있는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내부자들 식으로 말하면 잔치는 공공의 이름으로 열리지만 계산서는 힘없는 쪽에 남는 구조입니다. 놀이 좋고 먹이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방 주민의 의자는 있었을까요? 더 큰 모순은 건설의 주체와 혜택의 주체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김정은 이 공장과 살림집을 현지 지도하면 북한 매체는 성과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건설판에는 청년 돌격대 조직동원 무보수 노동이 따라붙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살지도 못할 아파트를 짓고 자기가 제대로 월급 받으며 일하지도 못할 공장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과는 지도자의 사진으로 남고 피로는 주민의 몸에 남습니다. 딱 고양이한테 맡긴 격이죠. 잠깐만요. 국가가 주민에게 집을 준다더니 현실에선 주민이 국가에게 체제 사진을 바쳐야 하는 셈 아닙니까? 그럼 건설은 발전일까요? 아니면 동원을 유지하는 정치 기술일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평양과 지방의 격차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정보가 위로 안 올라가서 못 보는 구조가 아니라 올라간 정보를 보고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구조라고 봐야 합니다. 먼저 평양 특권층에게 새 아파트와 새 거리를 배정합니다. 그 다음 지방에는 공장 건설, 살림집 건설, 청년 돌격대 동원 같은 이름으로 노동을 내려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매체는 완성된 건물만 보여주고 그 건물을 누가 지었는지, 누가 실제로 차지했는지는 흐립니다. 권력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보상은 위로 모이고 부담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건 단순한 경제 격차일까요? 아니면 충성의 가격표일까요? 김주의 등장은 또 다른 화면 장치가 됩니다. 군사 현장, 행사장, 김정은 옆자리 이런 장면이 나오면 바깥에서는 곧 후계자 이야기를 꺼냅니다. 물론 가능성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 공식 후계자라면 보통 조직학습, 교제, 어린 시절 신화, 충성 교육이 먼저 움직입니다. 김정일 때는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만들어졌고 조직은 그걸 암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김주애를 두고 그런 체계적 후계 학습이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나왔네 정도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사진은 많은데 교본은 흐립니다. 그렇다면 이 등장은 후계 발표일까요? 아니면 백두혈통이 아직 살아있다는 광고일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이세요? 평양의 불빛, 새 아파트, 김주애의 등장, 지방공장, 건설 이 네 가지가 따로따로 보이면 그냥 북한 뉴스 조각입니다. 하지만 한 줄로 놓으면 전혀 다른 그림이 됩니다. 체제는 평양의 보상을 몰아주고 지방에는 동원을 요구하고 혈통 이미지는 미래 불안을 덮고 경제 성과는 사진으로 증명하려 합니다. 주류 언론이 이 부분을 거의 다루지 않는 건 더 이상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핵 위험만 보느라 그 핵을 들고 버티는 체제의 내부 비용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보위부와 안전부의 동기도 따로 봐야 합니다. 체제의 진짜 위험한 건 가난 자체가 아닙니다. 가난을 모두가 알고 그 가난이 지도자의 선정과 맞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 더 위험합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개인집 수리나 정원 관리 같은 부업을 하다가 인터넷을 접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까지 보게 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영상 속에서
북한군이 영웅처럼 싸운 게 아니라 허무하게 당하는 장면이 퍼졌다면 문제는 군사정보가 아닙니다. 신화가 깨지는 겁니다. 1987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사실보다 비교를 통해 체제가 흔들린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럼 보위부가 지우려는 건 영상일까요? 아니면 비교가 낳는 생각일까요? 솔직히 깊게 말하면 북한의 정보 통제는 물을 막는 둑보다 체면을 막는 커튼에 가깝습니다. 커튼은 멀리서 보면 벽처럼 보이지만 손가락 하나만 넣어도 틈이 생깁니다. 러시아 노동자가 본 영상, 중국 국경에서 넘어오는 가격 정보, 평양 친척이 전하는 도시 소문, 이런 것들이 따로 움직이면 잡음입니다. 그런데 합쳐지면 체제 설명과 다른 현실이 됩니다. 우리 군대가 국제적 위상을 떨쳤다는 말과 영상에서 본 장면이 왜 저렇지라는 질문이 부딪히는 순간 주민은 당장 봉기하지 않아도 내부 기준을 바꿉니다. 이게 당국이 제일 싫어하는 변화예요. 눈앞의 반란보다 머릿속에 의심이 먼저 자라기 때문인데 그 의심을 누가 완전히 압수할 수 있겠습니까? 체제가 두려워하는 건 가난이 아니라 비교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죠. 평양이 번쩍이는 건 멀쩡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지방의 균열을 가리는 조명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평양의 화려함을 보고 북한이 버티는 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따라오면 그 불빛은 힘의 상징이 아니라 취약함을 숨기는 스포트라이트로 보입니다. 조조가 성문을 열어둔 채 공성군을 헷갈리게 만들었던 장면처럼 권력은 자신감처럼 보이는 연출로 불안을 가리려 합니다. 근데 그 연출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속사정이 있다는 신호가 커집니다. 그러면 평양의 조명은 체제를 지키는 갑옷일까요? 아니면 균열을 더 선명하게 비추는 역광일까요? 근데 이 대목에서 보수 주류 매체가 편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주의 후계 확정인가? 평양 신도시 성공인가? 북핵 자동 보복 가능한가? 이런 장면만 크게 키웁니다. 지상파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장면을 키우면 권력의 동선은 보이지만 비용의 이동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지방에서 누가 동원됐는지, 새 집이 어떤 계층에게 다시 흘러가는지, 외부 정보가 보이 시스템을 왜 흔드는지는 화면이 덜 화려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무대 조명은 열심히 비추는데 객석 바닥이 꺼지는 건 잘 안 보여주겠다는 거죠. 참 친절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는 사건일까요? 편집된 무대일까요? 북핵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핵을 가졌다는 말과 핵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말은 다릅니다. 2012년과 2013년 무렵 북한 국가 총예산이 한국 돈으로 대략 12조에서 13조 원 수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큰 광역시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런 나라가 미사일, 핵탄두, 이동식 발사대, 지휘 통제, 보관시설, 핵폐기물 관리, 연료 체계까지 안정적으로 굴린다고 단정하려면 근거가 더 필요합니다. 산속에 숨긴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습기, 관리, 부실, 사고 가능성은 충성 구호를 듣고 물러나지 않아요. 꼬리가 보닌 무다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그럼 북한의 핵 공포는 실제 능력보다 어떤 정치적 효용을 더 크게 노리는 걸까요? 여기서 한미 감시 체계가 등장합니다. 한국은 킬체인, 한국형 삼축 체계, 정찰 위성, 백두 정찰기 같은 장치를 통해 북한의 발사 징후와 전파, 통신, 기지 움직임을 잡으려 합니다. 한국 위성은 해상도 30cm에서 50cm급이라는 말이 나오고 미국은 10cm급까지 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찾는다고 끝이 아니죠. 시설을 발견해도 때릴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길주 주변에서 온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방사선 검사를 받았다는 보도나 핵실험장 인근 환경 우려가 이어졌다는 지적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12.1 이 군사반란 때도 사람들은 탱크 숫자만 본 게 아니라 그 탱크를 누가 어떤 구조로 움직였는지를 뒤늦게 이해했습니다. 북핵도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하는데 그 구조의 약점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결국 북한은 평양을 번쩍이게 만들어 바깥에는 통제의 이미지를, 안쪽에는 보상의 환상을 뿌립니다. 평양 특권층은 그 환상에 기대어 충성을 재확인하고
지방 주민은 그 환상을 바라보며 더 많은 동원과 더 긴 결핍을 견딥니다. 여기에 김주의 이미지는 미래 안정의 약속처럼 걸리고 핵은 외부 억지의 상징처럼 세워집니다. 그런데 따라가 보면 이 네 축은 모두 하나의 목적지로 모입니다. 체제가 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한 부분을 덮기 위해 더 크게 연출하는 겁니다. 흥부놀부에서 박을 탔더니 금은보화가 아니라 숙제가 쏟아지는 장면이 있었다면 딱 이런 느낌이었겠죠. 웃기지만 웃을 수만 없어요. 그럼 지금 북한의 가장 큰 취약점은 경제일까요? 정보일까요? 아니면 충성의 비용이 커지는 속도일까요? 더 큰 문제는 이 구조가 한반도 전체에 어떤 계산서를 밀어넣느냐입니다. 내부 균열을 덮기 위해 외부 긴장을 키우는 체제는 늘 유혹을 받습니다. 안에서 불만이 커질수록 바깥쪽을 더 크게 그려야 하고 평양의 불빛이 화려해질수록 지방의 어둠은 더 짙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북한이 무너질지를 묻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내부 불안을 숨기기 위해 핵과 선전과 혈통 이미지를 묶어 쓰는 체제가 앞으로 어떤 순간에 한반도 전체를 더 위험한 협상판으로 끌고 가느냐, 바로 그 지점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평양의 불빛 뒤에 숨은 북한의 진짜 균열을 읽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십시오.